불확실한 시장의 맛을 차별화된 투자 전략 4월 2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보합권에서 출발한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주춤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성금요일로 휴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 특별한 재료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네, 주말 사이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부활절로 휴장한 상황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SNS에 이런저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맞습니다. 시장은 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이 또 시급하다고 했죠. 네, 계속 파월 의장에 대해서 항상 틀리고 늦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고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대립,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달러화를 비롯한 환율 외환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지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머니 주민에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금값과 또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요동치는 구리, 니켈, 또 국제 유가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수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비앵커 이렇게 웃으시면 아침에 보시고 지금 또 보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웃었어요. 예. 민망하네요. 네, 오늘 일단 국내 증시 오전에 저랑 보셨잖아요. 예. 네, 오전 보시고 또 지금 또 오후도 보셨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장 초에는 상당히 보합으로 출발했다가 지수가 좀 올라가는 네. 것더니만 우선 뭐 수급 측면에서 개인만 사니까 아무래도 역부족이 느껴지고 예. 그리고 뭐 달러엔 환율이 지난 주말만 해도 142엔대였는데 이게 지금 140까지 가버렸죠. 140.64 뭐 그냥 2엔 가까이 빠져버리니까 이런 상황으로 여전히 뭐 시장이 지금쯤이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잦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네요. 결국은 미국 관세도 계속 문제지만 이제 관세 다음에도 다음 거가 뭐가 있다고 미리 또 트럼프가 비관세 돼 있는 다른 조치들까지 막 이제 X에다 날려버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불확실성이 확장이 될지 되게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랑 약간 디커플링 되는 느낌이잖아요. 예, 디커플링 되는 느낌은 여전하고 네. 오늘 뭐 중국은 홍콩은 안 열리고 이제 상하이하고 심천은 했습니다만 증시만 봐서는 중국은 관세 전쟁에서 거의 뭐 나는 이기고 있어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숨겨놓은 카드가 아직 몇 장 더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 그때 카드를 계속 바꾸고 있지 않나요? 이 카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 카드로 바꾸고 저 카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카드로 그리고 바꾸고. 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수면 시간이 평균 3-4시간이래요. 3-4시간이니까 그만큼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예. 지금은 없던 카드도 또 생겨날 수도 있어요. 없던 카드 생겨날 수 있고 밑장 빼기까지 하면은 진짜 힘들어지는데. 예, 그러니 근데 그렇게 또 반문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네. 그 랩리크라고 네. 이거 뭐 다들 보셨겠지만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어쩜 이렇게까지 딱 올려버립니까? 결국 2020년 그 무렵부터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돌았지만 쉬쉬했던 그 얘기가 결국 우한 연구소에서 이렇게 결국 바이러스가 유출됐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홈페이지에다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론 이걸 갖다가 미국의 언론들도 크게 다루지는 않고 뭐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 어마어마한 사안을 갖다가 그 정도로 덮고 가려는 분위기이고 그렇다면 또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옆에 저 파월 의장하고 같이 서 있는 저 사진은 그때 2017년일 겁니다. 그 이제 파월을 갖다가 옐런 후임으로 의장으로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그 백악관 마당에 나와서 이제 취임 인사를 시키는데 저는 저 구글링 하면서 저 사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표정과 눈빛 말이죠. 네네. 마음에 안 드는 표정. 처음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과 어떻게 보면 파월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심보다도 못마땅함보다도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그 뭐랄까요 시스템 아니면 세상을 지배해왔던 그 구도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거지 않습니까? 1기 때 시도했다가 좌절되고 그러고 나서 4년 동안에 그거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하면서 상원과 하원을 갖다가 다수당까지 차지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거 뭡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는데 특히 이제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그야말로 추락하는 정도고 나머지 전반적인 어떤 국경 강화나 불법 입국자들 추방 그리고 뭐 어떤 학교에서의 달라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지지는 한 것 같은데 즉 미국 사회가 좀 더 안전해졌다 하는 그런 거는 미국 유권자들이 그거 하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뭘 해도 다 잘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 네네. 것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한 2시간 전에 계속해서 CNBC하고 마켓워치 이런 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CNBC는 대문 기사가 저거잖아요. 중국이 보복을 갖다가 계속 하겠다고 바오 같으면 저게 아주 맹세한다고 다짐한다 정도까지니까. 그래서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그래서 베이징을 갖다가 고립시키려고 하는 쪽은 나라들은 전부 보복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마켓워치에서는 지금 부활절 연휴 보내고 나서 지수선물 흐름이 계속해서 약하다, 깔아앉고 있다. 이걸 갖다가 메인으로 잡고 있고 오스탄 굴스비 이제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하는 얘기 결국 금년 여름에는 경제 활동이 굉장히 슬럼프를 보일 것 같다. 그런데 표현이 재밌네요. Artificially high pre-tariff bump. 그 관세 때리기 전에 artificially high 같으면 이게 좋았던 경제라는 것이 뭔가 좀 조작된 뭐 이런 어떤 느낌까지 하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을 갖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단순한 1차 방정식이 아닌 것 같아요. 1차 방정식이 아니고 복잡해가지고 시장도 사실은 근데 뭐 언제 1차 방정식이었던 적이 있나요? 항상 어려웠지 뭐. 지나고 보면은 몇 차 방정식인지 보였는데 네. 2020년, 21년 여름까지 그때 이제 제 또래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네, 내가 지점장도 했네, 지역 본부장도 했네, 임원까지 했네 하는 친구들이 그때 다 보니까 털렸더라고요. 그때 돈을 못 벌었더라고요, 주식을.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1차 방정식이었네요. 세상이 멈춰섰건 그거 하건 효과도 없는 백신을 갖다 3번을 맞든 4번을 맞는 그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냥 모든 게 돈의 힘으로 그냥 주가도 올라 그냥 집값도 올라 짜장면 값도 올라 했던 그 시절. 그게 제일 이제 포커스된 게 돈을 찍는 거에 대한 이제 힘을 그렇게까지 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랬던 이제.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새롭게 알았죠. 아, 이게 아무리 망가져도 돈을 막 찍으면 되는구나. 네, 막 찍으면 살아나는구나를 이제 2007년에는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 또 돈을 찍는 걸 보고 나니까 이제 지금도 결국은 QE를 하라는 등 돈을 더 찍을 것 같은 혹시 빠지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푸시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이번에도 찍을 수 있을까요, 근데? 찍을 수 돈을 있을까? 찍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는. 어떻게 보면은 2018년 그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당시 파월 의장하고의 연준하고의 부딪힘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금리 내려라 하는 쪽이었고 연준에서는 중립금리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런 레토릭까지 구사하면서 긴축으로 계속 갈 듯이 했던 거는 제가 봐서는 2008년 이후부터 쭉 해왔던 그 돈으로 해결해왔던 그 부분이 부채의 문제가 됐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됐건 뭔가 이렇게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겠다. 결제 해지 차원에서 돈 풀었던 그런 중앙은행들이 그런 생각을 할 무렵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렇죠. 다들 너무 편해진 거죠. 네.
그냥 빚의 문제를 더 큰 빚으로 그냥 덮고 가자. 네. 해서 우리 보다시피 무슨 뭐 ECB나 BOJ나 페드나 할 것 없이 그 자산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거기서 조금 멈추나 하던 게 더 네, 맞습니다.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 그 상황까지 왔다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걸 또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뭐 국가 부채고 뭐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이걸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는 시점에 그리고 시장은 주가는 어지간한 것들에서 다 좀 다소 버블기가 있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와중에 그냥 관세라는 걸로 두드려 맞으니까 급하게 이제 조정이 온 거고 네.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러면 이제 다음이죠. 늘 벌써 2번 경험했듯이 2008년에 경험했고 2020년에 경험했듯이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시장에서 조금만 이렇게 비명 소리가 좀 더 나오면은 또 풀어줄까 돈? 네. 이 부분을 서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제일 이제 핵심인 네. 거죠. 근데 네. 이제 트럼프는 안 풀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보여주신 그림처럼 이제 아티피셜. 지금 다 이제 돈 찍어서 아티피셜로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파월을 갖다가 압박하는 그러니까요. 이유는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금리를 지금이라도 내려라. 그거는 대놓고 썼지 않습니까? SNS에다가.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잘 안 해줄 거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서로 몰라서 이제 고민인데 이것도 이러다가 조금 더 괴로운 시절 보내고 나서 결국 또 돈으로 또 유동성으로 해서 늘 해왔듯이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견디면 되는 거고 그런 그게 없다. 그 대신 미중 간에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 내지는 무슨 뭐 프로레슬링이 아니고 진짜 UFC 같은 격투기라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이거는 그렇죠. 지하실이 또 있죠.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하 3층도 있고 막.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은 이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헷갈리는 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한다. 이제 금리 인하. 이건 이제 통화 정책 완화, 통화 정책으로 좀 시장이나 아니면은 경기 자체를 좀 부양시키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고 여기에다 재정 지출은 축소하겠다라는 거는 재정 정책은 또 쓰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와중에 예. 또 라가르드는 우리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쓸 그러니까 거다. 예,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러니까 네. 참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어느 쪽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게 참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정명훈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렇다면은 유럽 쪽으로 가고 싶죠.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재정 정책을 딱 쓰는 국가는 어찌 됐건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금리도 낮춰주겠다 예. 그러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뭐랄까요, 어떤 상식적인 비난을 갖다가 유발할 만한 어떤 발언이나 정책은 조금 이제 자제했으면 싶은 것이 지금 뭐 미국 전역에 모든 미국인의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 저기도 지금 늘 나오는 얘기가 지금 취임한 지 지금 이제 3개월 딱 됐군요. 1월 20일 날 취임했으니까 딱 석 달 지났는데 벌써 또 임피치먼트, 또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니 좀 책 잡힐 거는 안 줄이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오죽하면은 그 트럼프를 치면 이제 수면 시간이 연관 검색어로 뜨고 이제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이라고 하니까 이게 트럼프의 지금과 같은 행동이 이제 만성적인 수면 박탈 증상이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좀 호불호도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맞아요. 또 네. 트럼프는 일기 때와 다르게 지금 이기는 확실히 정치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는 행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본인 일단 스스로. 중간 선거 전까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뭐 강하게 밀어붙인다. 강하게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조금 그 이른바 참모들 내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변 사람들은 일기 때나 지금이나 조금 이렇게 그 팀워크가 다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뉴스의 흐름을 보고 있자면은 맞습니다. 서로 좀 부딪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부분을 오늘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이야 요즘이 워낙에 이 AI가 좋아가지고 뭐 저만 하더라도 구글 뉴스에 들어가면은 전부 주식 관련, 경제 관련
뉴스만 띄워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많이 보잖아. 맞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무슨 서학개미 월요일에 어쩌나 3대 지수 죽음의 교차. 이 소위 말하는 데드크로스. 네. 레드크로스. 저희는 옛날에 데드크로스라고 교과서에 배웠는데 요즘은 외신에서는 데스라고 쓰네요. 죽음이라고. 데스.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입니다. 뭐 골든크로스하고 데스크로스 다 아시겠지만 단기가 중장기를 갖다가 뚫고 올라가면 이제 골든크로스 이거는 상승 신호. 그 반대의 경우 하락 신호 이렇게 보는데 지금 베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이제 S&P 500에서도 데스크로스가 났는데 그렇다고 패닉하지 마라. 어떻게 저기 강 대표님도 차트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골든크로스가 난다고 해서 바로 샀다가는 저는 경험상 좀 고생 좀 해요. 저런 게 맞았으면 우리가 다 부자죠. 바로 오르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평선의 흐름이 됐는데 그거 보고 골든크로스 나는 시점에 들어가면은 꼭 이렇게 좀 기다려야 결국 다시 그렇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데스크로스도 야 이제 이거는 뭐 팔아야 해다가는 오죽하면 데스크로스가 낫겠습니까? 이렇게 벌어졌던 게 이렇게 꺾이려면은 그렇죠. 훅 꺾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데스크로스 신호 보고 또 매도 들어가면은 또 그것도 이거 잘못하면 고생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길게 가면 결국 맞더라는 얘기죠. 아, 길게 가면. 길게 가면은 지나가서 보면. 지나가서 그렇죠. 보면 이 신호가 맞아서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데스크로스라는 저 기사에 그냥 공포를 느끼시기보다는 여기서 막 바로 팔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떤 반등이 조금 나오면은 그 부분에서 좀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매도 시점을 다시 한번 조금 조율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싶은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우선 이제 딱 3개월 취임하고 나서 3개월 지나고 나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지금 S&P 500에다가 월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50일, 100일, 200일 선을 갖다가 저렇게 꺼놨습니다. 꺼놓고 지금 약간 파란색 푸르스름하게 음영 처리한 저 부분이 뭐냐면은 11월 6일 트럼프 당선된 거 확인하고 나서부터 1월 20일 취임하기 전까지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 음영 처리한 거는 저거죠. 취임하고 나서 4월 2일 날 그 이제 관세 발표하기 전까지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불구스름하게 음영 처리한 거는 4월 2일 날 발표난 이후부터 시장 흐름인데 저기서는 악소리 한번 났죠. 악소리 한번 났는데 여기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난 겁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그 밑에 있는 100일선도 뚫고 오다가 지금 이제 200일선도 막 물고 내려오는 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이렇다면은 10년물 국채는요. 10년물 국채는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저 때도 아마 그거 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또 취임하고 나서도 결국은 재정 풀지 않을까? 아마 1기 때의 트럼프의 성향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베센트가 나랑 대통령이 관심 있는 거는 뭐 연준 보고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안정되는 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쭉 내려왔는데 관세 때리고 나서부터 저렇게 되거든요. 관세 때리고 나서 그냥 확 치솟아 가지고 지금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저 우하향 점선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근데 우하향 실선까지 열어버리면은 이제 미국채 시장에 진짜 발작이 오는 건데 요 부분이 이제 뭐 하고 그다음 또 한 번 달러 보시면은 같은 논리입니다. 달러 강했죠. 국채 수익률도 강했죠. 당선되고 나서는 주식도 은근히 강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였죠. 그러다 취임한 이후로 흘러 내리다가 그래서 뭐 달러 약세 뭐 됐는데 그 다음에 관세 때리고 나서는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달러가. 근데 요거 하고 바로 좀 전에 보시면은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하고 흐름은 같죠. 흐름은 같다가 지금 문제는 여기 끝부분에 약간 고동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한 저 부분에서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난 거죠. 이 얘기는 달러 집어 던지고 있는데 달러를 집어 던질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미국 국채도 집어 던지니까 거기다 주식도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관세 관련해서 뭐 90일 유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다만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여지를 주지 않고 이제 밀어붙이는데 거기서 더 문제는 중국이 조금 더 수그러드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여주신 거 보면 네. 특히 구체 차트는 딱 보면 네. 사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딱 보기에 MACD도 너무 좋고 RSI도 너무 좋고 바닥 짚고 딱 올라가는 차트여서 이게 뭐 주식 뭔지 기초 자산이 뭔지 생각 안 하고 딱 보면 예. 이렇게 저항선 딱 뚫고 올라갔다가 한번 이제 내려왔다가. 내렸다가 다시 탁 올라가니까 여기서 완전히 사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사야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은 지금 채권 여기서 이 매수죠. 채권 이거 채권이시잖아요. 채권인데 선물이죠.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그럼 채권 금리가 가격이 더- 아니고.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금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이걸 갖다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여기서 금리가 더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빠질 거겠냐 오를 거겠냐. 차티스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라는 그쵸. 뷰가 맞죠. 국채 이제 가격은 교과식인 거죠. 떨어진다. 즉 국채가 더 떨어질 수도 떨어지는 있겠다. 거죠. 예,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차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지금 사기보다는 지금 국채를 네. 사기보다는 그렇죠. 그렇네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그림이 돼버렸습니다. 네, 예. 그럼 일단은 마감 호가 좀 체크해 보고 이야기 좀 나눠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마감 예상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게요. 오늘 강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2,484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0.4%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714포인트입니다. 확실히 오전장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오전에 코스닥은 이제 720선을 가뿐하게 넘어서면서 720선 좀 지지력을 테스트하나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후 들어서 좀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예상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0.5%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17만 6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1.78%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3만 2천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06만 원이고요. 현대차 약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기아는 오늘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가 87,8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오름세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3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약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KB금융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오늘 예상가 8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6%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8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 1.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94,800원, HLB 2.9%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 53,400원이고 에코프로도 1.3%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47,35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1%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28만 2,500원. 그리고 휴젤이 오늘 강세 마감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 35만 3,500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펩트로는 오늘 3%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17만 4,500원.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파마리서치 모두 2%대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는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코스피는 보합권 예상되고 코스닥 쪽은 확실히 이제 지난주 후반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게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가 오늘 또 힘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은 아쉽게 또 720선 좀 하회하면서 마감될 걸로 보여지네요. 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는 그래도 저 정도면 양호한 흐름 같습니다. 저 정도면 예.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전장도 보셨고, 예, 예. 지금 오후장도 봤을 때 예. 어떻게 보시나요? 뭔가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아니 저는 연기금이 지금 뭐 어떠나 싶어가지고 연기금, 예. 연기금이 그래도 좀 사긴 사요. 연기금이 그래도 꾸준히 예. 사주면서 네네네. 개인들과 같이 사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한데, 아유, 예, 뭐 일본 저러는 거 비하면은 또 미국장 저렇게 선물 흐름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지수 자체는 그거 한데, 네. 저도 사실 그런 거죠. 많은 이렇게 어떤 전문가분들하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그거 합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강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매크로로 접근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한데 저로서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유나이티드 헬스가 무슨 실적 발표하면서 하루에 20몇 프로가 그렇게 빠지고 이런 걸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이 지수라는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추세도 좀 있고 추세도 있고 가늠이 돼요. 가늠이 되고 또 지수를 갖다가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것이 지수가 강하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도 마음이 좀 놓이지 않습니까? 뭐 지수가 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안 빠지고 올라 하면 기분은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죠. 낮죠. 네, 낮죠. 근데 또 뭐 테마주나 좀 단기 트레이딩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시장하고 무관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기 많이들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오히려 그럴 땐 또 그런 종목으로 매기가 쏠리니까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예. 시장이 갈 때 또 안 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저는 가끔씩 보면은 완전 무슨 시장에서 내가 도사요, 내가 박수무당이요 할 만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100% 이렇게 돼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한데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렇죠. 예,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시장에서 대놓고 뭐라 얘기하는 건 진짜 거의 태반은 사기꾼이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이렇게 말되게 책처럼 움직이는 지수의 흐름에서 조금이나마 그걸 얻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은 S&P가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최근에 이걸로 바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판단이 이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려운데 차티스트 눈에는 딱 멈출 만한 곳에서 멈춘 거예요. 아 지금 하락 흐름이 이번에 최근에 봤던 그 저점이 예. 딱 멈출 만한 곳에서 멈췄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를 갖고 이제 이제 어차피 확률 게임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보세요. S&P 500이 월간인데 훅 밀리고 나서 지금 여기 멈춘 데가 보시면은 코로나 때 고점입니다. 코로나 때 그냥 우하면서 갔던 그 고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금융위기 이후 이 구간은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서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피보나치로 이렇게 살펴본 저 상승폭은 돈으로 만든 장이거든요. 네. 돈으로 만든 장에서 이제 한번 처음으로 뭐 관세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왔는데 한번 툭 했을 때 기술적으로 짚어질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트레이더와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퀀트 이 친구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 레벨인 첫 번째 최소한의 조정 레벨에서 멈췄다는 얘기죠. 이거는 또 보시면은 코로나 때 저점하고 그다음 2022년 저점하고 연결했던 그 이후에 다소 기아 변속하고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이 추세선에 딱 걸리기도 했으니까 여기서 더 무너진다는 얘기는 시장에 뭔가 시스템적인 뭐가 생긴 거거나 뭐가 부러졌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우리 살살 하자라고 한다면 시장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돌아갔을 힘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저 MACD나 RSI를 보십시오. MACD 지금 저 상황에서 월간 차트상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몇 주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저런 상황 하에서 저렇게 이제 월간에서 MACD 매도 시그널이 떨어지고 RSI는 과매수 국면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여기서 바닥을 봤다라고 하기는 불안한 거죠. 그렇죠.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지금 재밌는 거는 제가 피보나치를 어떻게 껐는가 하면은 저 왼쪽에 이게 화면에 커서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저 왼쪽에 조그만하게 쿵 떨어졌던 데가 제일 왼쪽 끝에 쿵 떨어졌던 데가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 때였습니다. 네. 코로나 때 쿵 떨어지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또 한번 쑥 내려왔고 저것도 연준이 만든 장이었고 그다음 연준이 또 피벗을 하죠. 우리 이제 금리 인상 더 없애서 쭉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피보나치는 뭐냐 하면 코로나 터질 때의 고점에서 코로나 때의 저점까지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펼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낙폭에 대해서 1.618, 2.618, 4.236 이런 레벨이 끄집니다. 어지간한 저기 HTS에 다 될 거예요. 지금 한번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아, 화면에 연결이 안 되네요. 움직이네요. 안 움직이네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 피보나치 제일 위에 있는 저선, 즉 코로나 때 하락폭의 4.236배, 저기에 423.6% 저 레벨에 가니까 소장님 그 얘기 마감하고 조금 그러시죠. 더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마감 상황 체크해 봅니다. 마감합니다.
네, 4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 있고요.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인텔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다시피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좀 두려운 그런 내용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오히려 저점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들이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양시장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네요. 2488, 코스닥 소폭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715포인트. 양시장 혼조로 마감이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18%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종가는 55,400원, SK하이닉스 0.9% 올랐습니다. 마감가 176,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6% 떨어졌습니다. 종가 33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올랐습니다. 종가 107,200원이고 현대차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는 187,300원. 그리고 기아가 올랐습니다. 0.8% 상승 마감했고요. 종가는 88,0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오름세로 마감이 됐어요. 마감가 83만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KB금융은 0.4%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82,800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6%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386,500원, 에코프로비엠 1.6% 떨어졌고요. 마감가는 94,900원, HLB가 2.7%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53,500원, 에코프로가 1.2%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47,4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 올랐습니다. 종가는 283,500원, 휴젤입니다. 오늘 휴젤이 좀 많이 올랐어요. 4%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355,500원에 형성이 됐고요. 클래시스도 좀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63,400원. 반면 펩트론 임상 일상 자진 취소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에서도 좀 1%가량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종가는 3% 하락 마감했습니다. 174,500원. 니가캠바이오가 2% 떨어졌고요. 파마리서치도 1.5% 하락 마감하면서 종가는 362,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개인이 1,855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기관 23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2,88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1,958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55억 원, 63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양시장 좀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또 오늘 뉴욕 증시 좀 개장 상황 보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또 뉴욕 증시도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개장 이후라든지 아니면 또 마감 때까지 좀 시세 보면서 국내 증시도 전략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벌써 S&P나 네. 나스닥 선물들이 0.7%, 0.8%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간 상태에서 네. 반등을 못하네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옌달러 같은 경우 네. 이제 140엔 아까 초반에 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예. 네. 그 부분이 실제 작년 7월달, 8월달에 예. 이제 블랙 먼데이 나온 날의 네. 레벨하고 비슷해진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지금.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진짜로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을 예. 하시니까 예.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이제 달러엔 환율이 벌써 이제 140엔을 깨느냐 마느냐까지 왔는데 강 대표님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 짧게 네, 마무리하고 마무리를 가겠습니다. 하세요. 네. 아까 이제 나스닥 차트에서 종합 차트 나스닥 주간 일목균형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런 레벨에 왔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꼭대기에서 못 가고 이렇게 버벅 흐리고 있죠. 그러고 있을 때 그런데 차티스트 눈에는 야,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저기서도 보면은 또 계속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월가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간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이제 찝찝한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싸게 살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위클리 차트에 큼지막한 거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저 초록색의 후행 스팬이 최근 급락으로 인해서 가격대를 뚫고 내려왔단 말이죠.
저는 일목균형표에서 딱 하나만 그 기법을 갖다가 취하를 할 것 같으면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내려가느냐 그걸로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왼쪽에도 보시면은 코로나 때 고점 찍고 쭉 흘러내릴 때 그거 왼쪽에 보시면 초록색 후행 스팬이 막 뚫고 내려오니까 약세장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냐 하면은 저기 검은색 우상향하는 검은색 점선까지도 물고 내려왔는데 당분간은 아래쪽에 보시면 RSI 같은 게 과매도예요. 위클리 차트에서도 과매도니까 지금은 조금만 사주면 이렇게 올라는 가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저 검은색 선을 갖다 뚫고 올라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다음 슬라이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추 반등 나오더라도 저는 반등이 나와서 조금 그거 한다 하더라도 뭐 16,000, 17,000을 트라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저는 14,000원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14,000. 기술적으로 예. 그렇게 보는 거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여기서 달러 이거 신기하죠 이거. 지금 보시면 빨간색 저 달러 인덱스 보시면 벌써 한눈에 달러원하고 겹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달러 약세가. 문제는 거기에 비해서 같이 붙어 다니다시피 하던 우리 달러 환율이 덜 내려가니까 참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는 느낌은 받고요. 여기서 그다음 보시면은 유로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로 99년 출범 이후에 유로화의 흐름이 다 나오는데 지금 위로 치솟고 가는 게 심상찮아요. 진짜 여기서 달러 약세가 더 가서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미국 쪽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N으로 가보시면은 그다음에 유로와 관련해서 요거 보시면 독일 10년물이에요. 독일 10년물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수익률이 지금 금리가 오른쪽 부분에 막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큰 차트에서 이거는 독일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데일리 보세요. 저기서 안에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갑자기 팍 치솟았던 즉 독일 국채 수익률이 치솟고 독일 국채 가격이 급락했던 저 때가 뭐냐면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트럼프한테 혼났을 때입니다. 혼났을 때. 그때도 하는 영어로 그냥 하다가 통역도 안 쓰고 그거 하다가 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독일이 뭐 한 거죠? 우리 이제 재정 준칙 다 무너뜨리고라도 5천억 유로 정도 막 풀어서 우리 방위 우리가 하겠다 했더니만 또 막 찍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했는데 그 이후 3월 이후 특히나 4월 2일 이후로는 확 떨어지는 거 보시면은 저거는 누군가가 독일 국채를 엄청 샀으니까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그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국이나 일본에서 미국채 팔고 독일 국채 사는 거 아니야? 소리가 나올 만도 한 최근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유로가 강해지는 건 맞는데 N이 문제죠. 예. 요거 아마 저는 요 정도까지만 해서 비겁하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하지만 요 뒤에 나오시는 김준성 대표님은 딱 레벨 확실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김준성 대표님도 보면은 화끈하시니까. 그런데 이거 보시면 달러인 보시면 딱 멈출 만한 레벨에서 멈췄죠. 멈출 만한 레벨에서 멈췄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달러인 레벨은 올라가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RSI나 MACD는 보면 아니야 더 못 가 하는 상황에서 이제 꺾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엔캐리 청산을 하느라고 그래서 달러인 환율이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 달러인 환율이 떨어지는 엔화 강세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아예 처분해야겠다가 어느 쪽인지는 아니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혹자는 무슨 뭐 142엔이 무너지면 엔캐리가 트레이드가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웃기는 거죠. 142엔이나 140엔이나 145엔이나 뭔 차이라고. 자,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 얘기는 저기서 우상향하고 있는 빨간색 선까지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125엔 뭐 이쯤 되는데. 얼추 시간까지 이렇게 감안한다면 130엔대 초반까지도 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테크니컬리. 만약에 기술적으로 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는 우선 일본 지금 인플레가 높잖아요. 네. BOJ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나 미국 뭐 다른 자산 시장이 팍팍 치고 올라갈 자신이 없다 싶으면은 팔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에이씨 안 되나 보다 하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엔캐리의 일부가 청산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저걸 갖다 그러면 적골이 보기 싫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예쁘게 해줘야죠. 예쁘게.
말을 예쁘게. 어떻게 해야 예쁜 건가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예쁜 말은 뭔가요? 그냥 관세 유예한 것처럼 관세 다 없던 일로 하자. 뭐 이런 걸 해야 제일 예쁜 건가요? 그러기에는 너무 체면이 안 쓸 거고. 그렇죠. 체면이 안 쓰잖아요. 각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하는 것 같다. 이런 정도. 하다못해 뭐가 좀 근데 지금도 계속 트럼프는 중국에서는 그렇게 성의 있게 자기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계속 이제 트위터에다가 쓰잖아요. 스루 소셜에다 계속 쓰고 하다못해 있는데. 지금 뭐 B2 폭격기부터 해가지고 막 항공모함 전단이 그냥 저쪽 이란 쪽으로 막 가다가 이거 진짜 뭐 터지나 싶었는데 조금 버거웠는지 또 주말에 나온 얘기가 이란하고 핵 협상이 조금 진전을 보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백악관 내의 참모들은 아니 북한하고 해봤잖아 핵 협상이라는 거 또 속으려고 이거는 뭐 군사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동원하자 이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만 너무 이 긴장 고조 내지는 시장 압박이 두려웠을 수도 있죠. 그런 어떤 톤이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여기서 엔의 추가 강세, 달러의 추가 약세 이런 것들이 결국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하는 뷰가 나오는 거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톤의 완화가 돼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방향을 예측은 방향을 예. 예측을 그거는 뭐 저기 새벽에 일어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좋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기가. 예. 거기에 따라서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따가 가서 또 가면서 또 김준수 대표님 뭐라 하시는지 저도 한번 듣고 싶네요. 왜냐하면 환율이 네. 지금 지금 보시면 우리 쏟아져야 됩니다. 지금 네. 저쪽에 왼쪽에 음영 처리한 거나 지금 음영 처리한 거나 쏟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1360이나 80은 못 갈, 1360이나 80 구간을 내려선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이게 1500은 갈 무렵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틀어막았거든요. 네. 국민연금하고 예. 무슨 뭐 수합도 하고 환해지 비율 높이고 그렇다면 저 정도 또 내려오면 또 그것도 언와인딩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라서 우리 원하는 막 1400m로 바른 당국에서나 너무 멀리까지는 안 보입니다. 1400원 깨지면 사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프터마켓 시황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대부분 증권사는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밸류업을 바탕으로 우상향했던 지난해 1분기와 달리 올해 1분기엔 국내외 변수로 증시가 주춤했기 때문인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 증권사 5곳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1.58%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그대로 수급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투자 심리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체 거래소 효과도 있었습니다. 거래 종목이 800개로 늘어난 이후 일평균 거래 대금은 3조 4,125억 원 수준입니다. 만약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1분기 대비 거래 대금이 약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증권사들은 상고하저 실적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프리마켓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도 살펴보면 세정시 행정수도 이전 수혜주로 묶인 기업들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계룡건설이나 성신양회 등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우면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종목들 메인마켓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 특징적인 종목으로 짚어드립니다. 네, 이어서 정규 시장에서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애프터마켓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도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메인마켓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대로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0.18% 상승으로 빨간불 켜면서 55,300원 선에서 현재 등락이 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 0.97% 상승하면서 176,700원 선에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여전히 파란불 이어가고 있는데요. 1.48% 하락하면서 33만 3천 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대 상승,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도 파란불을 더 많이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 1.53%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각각 1.55%와 1.25% 하락 중입니다. HLB도 2.55% 하락하면서 53,600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 유일하게 1위부터 5위 중에 빨간불 켜내고 있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1.25% 오르면서 28만 3천 원 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도 양시장 개인들만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지는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절 연휴를 맞아서 뉴욕 증시가 이제 지난 주말 하루 쉬어갖고 이제 오늘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참 트럼프 대통령 수면 시간도 짧은 와중에 골프 광이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우승 소식 들으셨죠? 우승이요? 좀 못 들었는데. 그 트럼프가 이제 자기는 이기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제 주말에 그 자신의 그 골프 클럽 있잖아요. 네. 거기서 시니어 클럽 챔피언십에서 토요일 날 이제 2라운드에서 우승을 하고 일요일 결승 라운드 가서 이제 공동 우승자로 선정이 됐고. 올해 져주는 거 아니에요? 같이 치면? 근데 이제 트럼프랑 같이 치는데 감히 어떻게 이기죠? 모르겠어요. 쳐본 적이 없어서 어찌됐건 이기는 걸 좋아한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네, 이겼대요. 우승을 네. 했대요. 올해 4번째 우승이래요, 본인이.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너무 손실이 많이 나서 금리를 낮추라 그랬다. 네. 그 관세도 유예했다라는 네.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저는 국채보다 부동산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원래 건물 그렇죠. 트럼프 예. 이제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금리가 떨어지는 게 떨어지면 훨씬... 무조건 부자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하고 유가 내려가는 방향 두 가지가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또 예. 맞춰져 있는데 반대로 또 가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트럼프 주변 사람들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을지 전 궁금해요. 이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즐기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체력도 너무 좋고 네. 예, 거기다가 잠도 그렇게 얼마 안 자는데 열이라고 보면은 스트레스에 그렇게 예민한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을 또 모실 줄이야. 리만 브라더스은행 김준송 전 한국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친하시니까 먼저 질문해 주세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1 트레이딩을 시티에서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외환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하셨었고 이자율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뷰가 확실하게 있으실 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외환이나 이자율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고 $1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전체 그림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서는 좀 디테일하게 어느 레벨 정도에서 어떤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관세 말씀 많이 하시니까 네네. 글쎄요, 관세가 다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가 뒤집어 놨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야말로 셀 아메리카 주식도 미국 주식도 빠지고 미국 채권도 빠지고 달러도 화도 빠지잖아요. 이런 말은 사실 셀 아메리카 이런 말이 원래 있는 말입니까? 보통 뭐 셀 멕시코, 뭐 셀 뭐 어디 좀 이머징 마켓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외에 선진국만 해도 별로 그런 얘기 없잖아요. 뭐 셀 재팬, 뭐 셀 독일 이런 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영국은 좀 있었죠. 어떤 나라에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환율도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다 미국 중심으로 되고 미국에 따라서 글로벌이 움직이니까 미국의 세 가지가 다 빠지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도 많아요. 우선 주식이 빠지면서 달러가 같이 빠지는 현상이 별로 없죠. 보통은 반대로 가죠. 우리 그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주식 빠지고 달러 강하고 채권 빠질 때 달러가 강했죠. 하나, 두 개 빠지고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거가 반대가 됐으니까 두 개가 오르고 하나가 내리고 그리고 있다가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된다는 둥, 될 거라는 둥 그때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때 한 거는 뭐예요? 미국만 잘 될 거라고 보고 미국 주식이 오르고 채권이 내리고 왜냐하면 뭐 관세를 늘린다는 둥 뭐 재정 지출을 많이 한다는 둥 하니까 많이 돈을 많이 빌리겠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니까 채권은 내리고 그리고 달러는 강세가 됐죠. 그래서 104였던 게 110까지 갔고 네네. 그러다가 뭐 트럼프가 아예 너무 심한가 봐 그래서 역풍 불어서 거꾸로 갔고 그랬는데 지금 현상은 세계가 다 빠지는 거잖아요. 세계가 다 빠지면 제일 이상한 대목이 어디냐면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채권도 빠지고 달러화도 빠지니까 그럼 뭐예요? 금리가 오르는데 통화가 평가절하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특히 미국은 네네. 뭐 이머징 마켓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지난 50년 동안 요번 빼고 딱 두 번밖에 없었대요. 두 번 내지 세 번. 어디는 두 번이라고 어떤 세 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플라자 합의 때. 플라자 합의 때 달러가 내릴 때 이자율이 올랐대요. 그리고 2009년도에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런데 반대예요. 달러가 내리는데 이자율도 이자율이 오른 거죠. 오르는 걸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하고 달러하고 같이 내리거나 같이 오르는 경우는 50년 동안 두세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는 앞으로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거다. 네, 금방 없어질 일이고 이렇게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거에 직접적인 이유는 관세죠. 관세 때문에 셀 아메리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야, 미국을 믿을 수가 없어. 트럼프 일어났다 맨날 지금 트럼프에 관련된 농담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미국 말고 믿을 곳은 어차피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달러화에 대한 믿음이 뭐 조금 금이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지금 현재 뭐 중국이 채권을 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글로벌하게 봐서 본드 펀드들, 그러니까 채권 펀드들, 큰 펀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냥 해외 채권들을 여러 나라 걸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그냥 미국 국채를 팔고 다른 나라 국채들을 사는 게 유리한 포지션으로 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리밸런싱을 막 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음모론 같은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뭐 트럼프가 뭐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갖고 이 금리를 내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심하고요. 네. 그건 좀 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어셋이 다른 나라 어셋으로 넘어가는 와중인데 그 와중이 보통은 미국 주식이 좋아지고 글로벌 주식이 좋아지니까 야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니까 미국 돈이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가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보통의 그 행복한 나날의 그쵸, 그 해피한 일인데 케이스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야 미국이 너무 이상하니까 일단 미국에 너무 많이 가 있던 걸 좀 빼내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일 채권이 강해졌고 강세가 되고. 뭐 유로가 강해지고 있고 엔화가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스위스 프랑 대박 났어요. 스위스 프랑 네. 엄청 강해졌고 그것도 스위스가 뭐가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스위스에 돈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스위스 유로가요 거의 그 레코드 하이예요. 그냥 안전자산으로서 그냥 안전자산 예, 뭐 으로서 가는 그런 거죠. 예 그런 엔화랑 스위스 프랑. 예 그러니까 뭐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나는 아닌 것 같고 스위스 프랑 쪽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셀 아메리카 현상이 지금 확실하게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세 개가 다 약한데 오늘도 보면 다 그랬어요. 미국 주식 빠졌죠. 네. 달러 약해졌죠. 미국 채권은 금리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셀 아메리카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조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오랜 못 간다. 뭔가 하나는 이제 뒤틀어진다. 특히 달러와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게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좀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채권을 사라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팔아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금리를 보면은 두 개가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환율 부분이 너무 고평가라거나 그거에 네. 반해서 채권이 너무 저평가거나 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제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예. 원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달러 약세가 되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이 강세가 되면 네. 잘못하면은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된 것처럼 네. 망가질 수 있잖아요. 네. 프라자 합의 예. 나오면 반대들은 다 관세를 하면은 환율을 약세로 만들어서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머지 나라들 입장으로 네. 가면 그걸 강세로 뒤집어 버리면 기본적으로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왜 나왔나 생각해 보면 프라자 합의로 너네 그냥 수출 많이 하니까 가. 네. 이걸로 해서 그냥 죽였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계속 저 밑에 있잖아요. 못 올라오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은 강세가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세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매기면 나머지 통화들이 약세가 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정상이잖아요. 네. 중국처럼. 그렇죠. 근데 지금 유럽이랑 일본이랑 다 강세로 돌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그쪽 나라들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일 거라는 거죠. 뭐 요즘 뭐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최악의 경우가 온다면 이럴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생각해 보는 건데 네. 지금 달러도 약세, 주식도 약세, 채권도 약세인데 어떤 경우가 제일 최악일 것 같냐면 미국 주식은 계속 줄줄 빠지고 그리고 채권도 계속 빠져요. 이자율이 올라가고 뭐 채권도 계속 빠지고 그리고 달러가 계속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건 여기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돼요 다시. 네. 그러면 그때 언제하고 똑같아요? 팬데믹하고 똑같아요. 주식 빠지고 채권 빠지고 달러만 강세되고. 달러만 가세요. 예, 결국은 글로벌리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여기서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가 반반이라고 보면 그렇죠. 주식은 모른다고 치고. 네. 뭐 하나만 하는 소리죠. 뭐 그렇죠. 주식은 2분의 1, 2분의 네, 2, 2분의 주식은 1이니까 8분의 모르겠습니다. 1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투자하시는 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상황이 하나하나만 보고 야,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되니까 뭐 미국이 어떻게 되고 뭐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든 간에 결론이 날 것인데 네. 그게 최악으로 뭐 가기야 하겠나. 트럼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왜 했나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백투 베이직해서 트럼프가 어느 날 일어나서 관세 얘기를 꺼냈는데 트럼프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미국 제조업을 좀 살려보자. 좀 지원을 좀 해주자. 뭐 맨날 다른 나라에서 만드니까 그러지 말고 미국 내에서 만들게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한 얘기는 캐나다 보고 뭐 좀 심하지만 너희들 그냥 미국 해라. 그럼 관세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미국의 제조업을 지원해 주겠다. 삼성전자 미국에다가 공장 져라. 이런 식으로 제조업을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제조업도 좋아지고 고용도 좋아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농담 같지만 관세를 매기면 어쨌든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관세를 때리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는 감세잖아요. 그렇죠. 감세를 할 수 있는 수익원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야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외교적인 압력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세 번째 거에는 결정적인 거는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이죠. 처음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첫날 중국을 뺐잖아요. 네. 중국을 빼고 엉뚱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 안도했어요. 그게 좋은 쪽으로 다 돌았어요, 그때. 그렇다고 보면 저는 뭐라고 해도 제 개인적인 믿음은 트럼프의 최후의 목표는 중국의 견제겠죠. 그렇죠. 중국의 견제죠. 관세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니까 결국 그 목표만 이루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렇게 우방들이잖아요. 미국한테 다 워낙 우호적으로 뭐 항상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죠. 그 당하는 거지 이렇게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지금 분위기는 약간은 이제 반항을 하려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니까 더 불안한 거잖아요. 아예 그냥 저렇게 트럼프가 나오면 그래 그냥 우리가 죽자, 그리고 그냥 따라가 주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질서가 깨지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다자간에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근데 제 생각은 이거는 조금 정치적인 거니까 잘 안 맞을 수 있는데요. 뭐 다른 것도 잘 안 맞지만 중국과 미국은 워낙에 뭐 건널 수 없죠. 건널 수 없는 강을 지나갔죠 이미. 뭐 125%, 145%가 네. 무슨 관세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안 하겠다는 뜻이고, 네. 중국하고 미국은 다른 쪽에서 뭐 합의를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 유럽, 한국, 대만은 어느 정도 협의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미국도 원래부터 관심 없었다. 원래부터 그냥 한국에 좀 찝찝했던 한두 가지 문제 좀 해결 좀 하고, 일본도 평소에 좀 싫은 거 몇 개 좀 해결 좀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다가 뭐 25% 상호 관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인데요. 미국 주식도 좋아질 것 같고 또 글로벌 주식도 좋아질 것 같고 좀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정신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중국과의 결점만 좀 남겨놓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앞으로 흘러간다고 보는 게 조금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여기서 너무나도 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고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가는 건데, 트럼프가 뭐 미친 사람 아니면 미국을 다 망치고 자기가 얻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밑에는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로 앞으로 시장이 뭐 조금 안정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셀 아메리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최소한 달러나 채권 둘 중에 하나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네. 나머지 세 개가 다 돌아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 관세 지금 네. 협상을 하게 됐는데,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뭔가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관세가 아니라 네. 세율이 뭐 25%가 되느냐 10%가 되느냐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어차피 관세는 25%는 안 때릴 것 같고, 예, 예. 이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방위비, 예. 뭐 알래스카, LNG 수입, 뭐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소고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래 네. 미국이 하고 싶었던 거. 예. 그다음에 뭐 우리 망 사용료, 미국이 하고 싶었으나 그동안 우리가 좀 버텨가지고 안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거는 우리는 우리 내용을 잘 알지만 우리 일본 내용 같은 건 사실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네. 유럽도 잘 모르고 예.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 우리로 하면은 사실 소고기 같은 건 좀 감성적이고 망사용료 같은 거는 실질적이고 이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있는데 미국이 이번 기회에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네.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결국 그런 것만 해결하는 거지 결국 큰 싸움은 없다. 이렇게 봐지고 중국은 뭐 완전 다른 문제고요. 중국은 네. 미국이 결심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패권 중국은 전쟁이니까. 견제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패권 전쟁도 무슨 군사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IT 같아요. IT. 예. 예. 지금 미국 외에 미국한테 비슷하게 쫓아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유럽은 이미 많이 망가졌고 아시아도 뭐 한국이나 대만은 뭐 만드는 거지 소프트웨어 쪽이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가만히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쪽에서 중국이 쫓아오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서의 합의가 있으면 뭐 125, 145 이런 건 없었던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쪽에서의 합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렇죠. 만만치 않은 거죠. 중국도 그쪽에서 물러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달러와 가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막 뭐 언론에 나오는 거는 지금 올해 들어서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 한 99 이게 네. 그 낙폭만 놓고 봤을 때 뭐 40년 만에 최악이다 그럼요. 막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 앞서 제가 또 오전 방송했을 때 다른 또 전문가는 그 이전에 너무 높은 수준을 봤던 거다. 사실 지금 그렇게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갖고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 많이 빠졌어요. 110이었던 게 지금 98 됐잖아요. 예, 예. 오늘 하루도 많이 빠졌어요. 오늘 하루도 많이 빠져서 98 되고 많이 빠졌는데 오늘 특히 빠진 거는 뭐니 해도 트럼프가 주말에 그 페드 연준에 네. 대해서 건드리니까 그거는 진짜 좀 불안하죠. 연준을 건드려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거는 좀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연준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셀 아메리카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비교적 숫자가 나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거예요. 사실 소프트 데이터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게 나빠지고는 있지만 아주 죽여주진 않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145% 차지하겠다는데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별로 안 올라가요. 결국은 연준이 매니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이 예전에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도 결국은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연준이 잘 매니지 할 거야. 이런 게 미국 사람들한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는 같지만 심하게는 안 올라가거든요. 뒤에 건 안 올라가지만 앞에 1년은 막 올라가잖아요. 뭐 1년이야 관세가 그러니까 뭐 근데 뒤에 거 뒤에 거가 안 중요하니까 뒤에 건 안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긴 게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하겠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이 연준을 뭐 파워를 갈겠다는 뭐 자꾸 연준을 건드리는 거는 진짜 시장에서 불안해 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달러가 추가로 약세가 온 거는 그동안 사실 일주일 정도는 99에서 버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는 그냥 돌아서는구나. 사실 예전에 달러가 더 밑에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 말도 맞지만 네. 사실은 최근에 3, 4년을 보면 100에서 107 레인지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 위에는 잠깐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100보다 약간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99에서 버티는 게 돌아갈 수 있다고 봤는데 사실 주말에 연준을 건드리는 얘기는 진짜로 나빴거든요. 그게 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뭐 연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파월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근데 파월이 워낙 더 뭐랄까요? 파월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능구렁에 잘 능구렁이잖아요. 빠져나가니까. 파월이 또 잘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미국 경제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그쪽에서 좀 오히려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달러 지수가 약해진 게 엔화가 강세가 된 게 너무 센데 네. 특히 어제 오늘 너무 140을 거의 뚫을 것처럼 내려와 네. 버리니까 급작스럽게. 네. 그럼 이 강세가 계속
된 상황이 유로보다 더 많이 움직였어요. 기존에는. 그 전에는 유로가 더 네. 많이 갔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있죠. 주요 통화 달러 인덱스야 그냥 유로랑 그냥 yen, 파운드 이런 얘기인데 것들이. 사실은 유로하고 더 연결돼 있어요. 잘 그쵸. 아시겠지만 네. 얘는 13% 정도밖에 안 들어있고 대부분 다 유로 통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달러 엔보다는 유로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 보고 달러 엔은 어느 정도 따로 봐야 되는데 뭐 달러 엔도 아무래도 뭐 요즘 뭐 플라자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러지만 마로라고 뭐. 그건 저는 좀 오반 것 같고요. 뭐 그 정도까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가 항상 일본이 조금 엔화를 인위적으로 유럽 쪽은 아닌데 네. 일본은 좀 인위적으로 약세를 시켜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얘기는 했지만 트럼프나 트럼프 정부가 바보가 아닌데 엔화를 강세화시켜서 얘네가 급속하게 빠지면 다 얘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될 것이고 그게 되는 순간 미국에도 엄청 나쁘기 때문에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드라이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요번에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은 뭐 이해가 되고 또 달러의 엔이 최근에 유로보다 더 움직인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여기서 급격하게 움직인다면 항상 달러의 엔이 급격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롱 포지션을 어나인드 하고 싶다든가 누군가 여기서 새롭게 숏을 가고 싶은 사람은 유로보다는 엔화가 매력적이죠. 그렇죠. 화끈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것이지 특별한 펀더멘탈한 리즌이 있는 건가? 근데 하는 거는 잘 펀더멘탈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지금 일본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엔화 강세 가는 게 맞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뭐 쉽게 쉽게 그렇게, 양분으로 하면. 하기는 어렵고 그 올린다고 하도 너무나도 낮으니까 네. 그쵸. 0.5가 뭐 1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엔화는 조금 너무 엔화 강세 쪽으로 가는 거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엔화가 135 이렇게 가면 일본뿐 아니라 뭐 페드나 모든 데서 오히려 개입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천천히 내려가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지는 못하는 곳이 항상 달러엔 숏이거든요. 네. 달러엔 숏은 항상 정책과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달러엔 숏 가는 거는 아시죠? 네거티브 캐리.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이 빠져도 1년에 4%씩 빠져야 본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트레이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안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X라든지 트루스 소셜에도 올린 네. 내용 보면은 그 비관세적 부정행위 첫 번째로 네. 올린 게 환율 조작 안 된다라고 네. 했는데 위안화 평가 절하 용인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LPR 대출 우대 금리죠. 요거 6개월 동결을 네. 했고 그리고 위안화 가치도 어느 정도 지금 하방 압력에서 약간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뭐 위안화는 그냥 뭐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 중국 마음입니다. 중국 마음 그렇죠. 네, 중국 예,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달러하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안화의 그 향방은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만을 딱 보면은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안화를 약세시키는 게 맞지요. 맞죠. 엔화처럼. 그렇죠. 위안화를 약세를 시켜서 뭐 수출도 좀 좋게 하고 관세 때리면 그걸로 관세 때리면 뭐예요? 좀 상쇄가 위안화 되고, 약세시키면 예. 그만인데 이런 식으로 가고 내수도 진작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위안화를 약세를 항상 보면은 잘 못 시키는 근본의 이유에 대해서 이건 약간 음모론이라서 제 평소하고는 안 맞는 스타일이긴 한데 위안화를 너무나도 약세를 시키면 그 중국의 부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부자들은 진짜 실릴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예,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산당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쉽게 위안화를 그렇게 과격하게 약세를 만들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처럼
이자율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는 잘 먹히지 않아요. 이 중국은 뭐니 해도 재정정책.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밖에 없는 데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지 환율을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자율을 움직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재정정책이다. 근데 그렇게 중국은 봐집니다. 재정 정책을 풀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는. 네, 풀겠죠. 네. 네. 그러면은 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리도 저는 이번에 내릴 줄 알았더니 안 내렸더라고요. 공격. 네. 그런 상황이면은 뭔가 이제 바뀌는 게 있나? 왜 갑자기 금리를 안 내리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리를 안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금리를 안 내려도 나아질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나아질 게 없다. 네, 금리를 여기서 더 낮춰서 그렇게 금리에 민감하지도 않고 네. 금리를 더 낮춘들 잘 아시겠지만 또 중국 금리는 온쇼 금리, 옵쇼 금리가 좀 따로 가잖아요. 여기서 더 내리면 옵쇼 금리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트럼프도 똑똑해 보이고 트럼프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똑똑해 보이고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판단하는 거 보면 중국을 위한 판단을 진짜 하거든요. 그 바보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요즘 판단을 보면 중국이 뭐라 그러죠? 일사항전 한번 붙어보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보면은 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나는 버텨보리라. 그렇다고 보면 재정정책 쓰고 이자율을 그냥 놔두고 환율을 놔두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봐집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해주신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지금 약간 좀 비이성적으로 흘러가는 지금 자본시장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엔 정상화 과정을 네. 되돌아갈 거다. 그러면은 결론지어서 보면은 미국 주식도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질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도 다시 이제 100 예, 이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고 갈 수 그런 있고. 쪽이 맞는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도 조금 가격이 더 올라갈 네, 수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 아메리카 예. 자체가 일단은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세 개 다. 그쪽이. 예. 예. 그런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트럼프가 과다한 거 맞습니다. 네. 맞는데 시장도 만만치 않게 과도하게 지금 반응한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뭐라 그래도 에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에이 저러다 예. 말지. 그러다가 하도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이머징 마켓 이렇게 나빠지듯이 한꺼번에 그냥 세 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과다하게 나오는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트럼프가 바보도 아니고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 거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채권 움직이니까 반응하죠. 그렇죠. 주식도 속으로는 상당히 반응하고 있을 거예요. 신경 쓰겠죠. 굉장히 반응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못 간다. 그렇다고 보면 반응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셀 아메리카에서 단순하게 어느 정도 주춤하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티피컬하게 셀 아메리카가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깝깝하긴 하지만 저는 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주 나와 주세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월가 이슈와 종목 짚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 월가에서 증시 비관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불과 2주 사이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버코어 ISI 등 주요 투자은행 최소 10곳이 S&P 500 연말 목표치를 낮추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나 관세 폭탄 때문이겠죠. 관세 전쟁 선언 이후 월가가 제시한 S&P 500 평균 목표치는 6,012포인트. 작년 말 예상치였던 6,539보다
크게 낮아졌고 현재 수준과 비교해도 상승 여력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S&P 500 지수는 관세 발표 이후 7% 이상 하락했고 2월 최고치와 비교하면 무려 14% 넘게 주가가 빠진 상황입니다. 시티은행도 목표치를 6,500에서 6,150으로 하향하면서 무역전쟁 불확실성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 충격을 넘어서 밸류에이션과 실적 추정 전반에 구조적인 조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에 금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NBC가 최근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지지율은 39%, 대선 직전이 47%였던 걸 감안하면 8%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체 지지율은 44% 수준이지만 문제는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다는 점인데요. 식료품, 렌트비, 또 보험료 같은 기본적인 생계비가 여전히 높다는 게 미국인들의 주된 불만이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블루칼라 노동계층 그리고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CNBC는 예전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탈 조짐이 조금씩 보인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감세와 규제 완화가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지율 하락을 일단락하는 모습이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세 정책과 물가 압력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죠. 현지 시간 기준으로 보면 22일에는 테슬라, 24일에는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은 이번 빅테크 실적이 증시 반등의 트리거가 될지 아니면 조정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장 점유율도 2022년 75%에서 지난해 기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과 미국 양쪽 모두에서 수요가 주춤한 데다 가격 인하의 생산 조절까지 겹치면서 이번 실적에서 수익성 방어가 가능했는지가 관건이겠고요. 알파벳의 경우에는 광고와 클라우드 그리고 AI 부분이 핵심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투자에 쏟아부은 비용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이번 발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NBC는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향후 시장의 방향을 가를 수 있다라고 짚었고요.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기대치를 밑돌 경우 국내외 증시 모두의 하방 압력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시장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기술주 가치 재평가를 포함한 여러 시장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한미 관세 협상이 열릴 예정인 만큼 국내외 증시 변동성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조금 변덕스러운 양상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변덕에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부자들도 관세 피난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원자재입니다. 하지만 또 원자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니겠죠. 최근 원자재 흐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심수빈 원자재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금이 그냥 네. 핫한데요. 네. 원자재라고 하면 금 말고도 다른 것도 많잖아요.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관세 전쟁에서 피해간 이제 항목이고 원자재가 네.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때 금 말고 다른 종목들 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좀 그래도 좀 방어를 잘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이전과 그 이후를 좀 가격을 나눠서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조금 분명 원자재도 타격은 입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곡물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원자재가 거의 다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4월 1일, 이제 2일 지나서 상호관세 발표도 한 이후에 사실 가격대를 봤을 때 연초 대비 지금 상승폭을 확대한 원자재는 이제 금 하나 정도고요. 나머지는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연말에 사실 온스당 한 2,600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좀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한 원수당 한 3,300달러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상승폭을 확대한 상품이 이제 원자재 군에서는 금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부터 현재까지 상승폭을 좀 살펴봤을 때 한 20% 정도 올라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 가격이 이미 한 30% 정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금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닐까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금 가격이 4월 달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던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협상을 좀 진행을 한다던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올 연말까지 금 가격은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만 강세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 이제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고 원자재를 네.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침체 분위기가 나서 못 가고 있는데 금만 네. 강세 가는 건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계속 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ETF나 개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냥 수급이 꼬여서 네. 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양쪽의 날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레벨에서 투자자라면 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네. 초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00 뭐 이런 데서 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보통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물가를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보통 이제 물가를 좀 제해서 그걸로 계산을 한 실질금 가격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금 가격이 역대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시점들이 뭐 저희 가장 가까운 건 이제 코로나 때였고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당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사실 금의 실질 가격을 보면 사실 1970년대 사실 실질 가격보다 낮은 시점에서 이제 고점을 좀 기록을 했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지금 900달러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실질금 가격 기준으로 사실 이거는 실질금 가격 기준으로도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맞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그럼 금을 왜 살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ETF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이 금을 매수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최근 이제 3년간 이제 22년, 23년, 24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금 가격 상승을 좀 누가 견인했을까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정말 금을 많이 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폴란드, 뭐 러시아, 뭐 터키, 인도 이 정도 국가들을 조금 뽑을 수 있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생각을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다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대해서 조금 뭐 미국과 관련해서 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라던가 이미 제재를 받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 매입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단순히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뭔가 금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대외적인 여건, 뭐 외교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기인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정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국가 간에 트러블이 좀 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금 매입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 매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외환 보유고 다변화 수요라고 해서 이제 2010년 이제 한창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좀 필 때 그때쯤 이제 금 이제
매입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추가 매입은 따로 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사실 최근에 뭐 국감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총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금을 이제 샀을 때 그거에 대해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사이가 조금 불편한 관계들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매입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직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계속 안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아무래도 지금 사기에는 가격적인 부담도 좀 있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인민은행도 사실 금을 계속 사기는 했지만 작년에 금 가격이 한 상반기에 또 가파르게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격 부담 등으로 인해서 인민은행도 금 매입을 좀 중단을 했었고 당시에 금 가격도 좀 많이 조정을 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현재 이제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예단을 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어렵지 근데 제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이 금을 막 샀어요. 네. 그때 국감에서 혼났어요. 아, 네, 맞습니다. 국감에서 엄청 혼나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금 안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해서 사면 또 국감 가서 꼭지 잡았다고 또 혼날 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가 딱 그 금리 신고점 딱 찍었을 때 그쵸. 그 직후에 금 매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뭐 일각에서 나왔던 기사들을 좀 보면은 이제 물려 있다 이런 네, 식으로 네, 표현을 맞아요, 많이들 맞아요. 했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영향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왜 살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미국이랑 껄끄럽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금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 미국과 껄끄러워지는 걸까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금 가격이 오르는 배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좀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한참 그 온스당 3,000달러 가기 전에 네. 뭐 3,000 넘어 3,500까지 간다 이런 전망들 나왔을 때 아 진짜 설마 3,500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고 네. 한 2,900 정도만 돼도 되게 비싸 보였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3,000일 때 샀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좀 금투자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지금 금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미국 증시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분명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에 대한 투자 이제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가 골드바를 사는 방법도 있고요. 뭐 KRX 금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고 ETF를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보통의 금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최근 전까지만 하더라도 ETF를 통한 금 투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이 신고가를 찍는 시기에는 이제 ETF가 갖고 있는 금 보유량도 이제 신고점을 좀 찍었던 모습들이 있는데 최근 3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역행하는 방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든 뭐 기관 투자자든 ETF를 통한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금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최근 보시면은 이제 최근 데이터에서는 이제 ETF를 통한 투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ETF는 사실 매매가 쉽고 어떻게 보면은 매각을 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골드바를 통한 거래보다는 ETF를 통한 거래에서 사실 수익을 내기가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분명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금 가격이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3,000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조금씩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 이제 분할해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중국 정유사들 제재하면서 네. 그나마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으로 조금 돌아섰는데 트럼프가 계속 유가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조금 유가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아무래도 유가가 좀 가파르게 많이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정말 다시 저유가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당장으로서 봤을 때 유가가 분명 하방 압력이 높은 거는 맞지만 저는 조금 더 반등의 무게를 두는 이유는 재고가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이제 월간 에너지 보고서 내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유가 전망치를 한 10% 정도 낮췄어요. 어.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게 미국의 산유량 전망치를 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기업들에서도 사실 에너지를 생산할 유인이 없다라고 그렇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원유 시장이 그럼 정말 막 코로나 때처럼 대규모 과잉 공급이 발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수요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기관이 지금 국제에너지기구거든요. 네. 국제에너지기구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OECD 상업용 원유 재고가 이제 2020년, 24년 평균 수준보다 낮을 거다라는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레벨이 크게 바뀌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유가 레벨이 좀 지속은 되겠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주 투자라든지 그쪽 섹터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유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주가라는 부분들도 방어는 좀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실 수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경기 불안이라는 부분들이 좀 상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크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도 또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 날씨 영향이라고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관세에서도 계속 LNG 가스 수출하는 부분 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 변동성도 커서 이제 투자하시는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랑 그다음에 실제로 유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랑 천연가스랑 두 가지 중에서 투자로서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에 더 조금 더 가져가기에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사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겨울철 난방 수요로 많이 쓰기 때문에 겨울이 좀 예년보다 춥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뭐 이전 가격대에 비하면 그냥 최근 상승분을 조금 되돌린 정도기 때문에 사실 뭐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계절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들어오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고가 좀 다시 안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는 상당히 이제 계절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1분기, 4분기에 재고를 소진하고 2분기, 3분기에 이제 재고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최근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제가 보통 그려놓은 지금 현재 재고 레벨입니다. 보시면 이제 5년 평균 수준을 하회를 하면서 좀 수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을 좀 직면을 했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 재고가 올라오면서 5년 평균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재고가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최근에 급등 부분을 좀 되돌렸던 거는 뭐 크게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이제 2, 3분기에 재고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늘어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 날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조금 전망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천연가스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크고 유가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작겠지만 만약에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천연가스를 조금 더 선호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재고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마다 한 번씩 나오나요? 매일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제 주간 단위로 보통 주간 발표가 단위로.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천연가스 재고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매주 모아서 저런 이제 차트를 그려서 네,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네.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원자재 투자는 좀 변동성이 좀 크니까 좀 네. 어지간한 이렇게 투자 이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구리나 니켈 이런 것도 요즘에 어때요? 구리는 원래도 경기에도 영향도 많이 네,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산업금속 자체가 사실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사실 보시면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거
이제 구리가 또 신고가를 찍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조금 돌이켜 보면 미국이 만약에 구리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관세를 맞기 전에 사실 구리 수입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선수요가 유입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과거랑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산업금속은 이전에 사실 거의 한 10년 정도는 과잉 재고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직면에 있었던 데 반해서 최근 같은 경우는 정말 재고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이유라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 뭐 물론 수요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가격이 사실 계속 낮았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부분이 사실 늘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수요보다 늦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재고가 사실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최장기간 뭐 한 2, 3년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겠지만 단기적인 차원에서 뭐 당장 2분기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를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결국 중국이 소비를 한 5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한다라고 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해보면 결국은 수요 기대가 사실 강하게 붙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분명 캡이 좀 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잡음들이 어떻게 조금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가격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이 사실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관세 때문에 저희가 요즘은 이렇게 굉장히 베어리시해져 있지만 네. 몇 달 전만 해도 네. 데이터 센터다, AI 센터 짓느라고 구리가 없다, 뭐 네.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핫했었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또 경기 부양을 하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좋으니까 구리가 갈 거야 이랬는데 또 침체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때문에. 네, 네, 네. 그럼 이 두 개가 다 있는데 네. 뭘 보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이게 원자재라는 게 사실 결국은 뭐 선물 투자라던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여건에 따라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방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투기적인 포지션을 어떻게 아냐라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인 방향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수급 따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뭔가 원자재에서 큰 사이클을 보면 결국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과잉 공급까지 가는데 시차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고가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가격이라는 부분을 당장 뭔가 예측을 하긴 어렵지만 사실 당장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구리 사용을 누가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라고 보면 결국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만 놓고 보면은 중국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수요들은 사실 아직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투자 심리의 방향을 좌우를 하는 거는 중국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거의 폭을 얼마나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미래 수요라는 부분들에서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결국에 중국 경기 따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럼 중국 경기를 따라가는 걸 딱 볼 때 포커스에서 보는 어떤 지표나 네. 또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보통은 이제 중국 제조업 PMI라 그래서 이제 매월 말일에 보통 이제 중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그 지표를 이제 보통 체감 지표라 그래서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사실 중국이라고 하면 이제 부양책으로 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심리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뭐 중국 정부의 뭔가 부양책을 실시간으로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실물 지표라 그래서 월 중순쯤에 보통 나오는 뭐 산업 생산 지표, 고정자산 투자, 그다음 소매 판매 지표, 그다음에 분기별로 나오는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보면서 향후에 좀 중국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지 실제로 정말 경기가 좋을 거다라는 기대에서 올랐다면 중국 경기가 정말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관련해서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농산물 쪽도 하시나요? 뭐 대두, 소매, 뭐 코코아 이런 것도 근데 하시나요? 사실 그 곡물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날씨를 제일 많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라니냐 얘기가 나오면서 네. 좀 공급에 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는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옥수수도 그렇고 생육이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수급 여건이 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달러화 흐름에 따라서 그냥 시장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두도 사실 좀 빠졌었고 예. 소맥도 빠졌었고 옥수수 가격도 내렸는데 얘네가 관세 부과하고 나서 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코아도 지금 엄청 올랐어요. 네, 예.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생산지에 있어서 좀 그런 기상 이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생산 차질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이 달러 약세밖에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사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달러화 흐름, 당장으로선 달러화 흐름에 좀 민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이 제일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네. 중국 경기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은은 그러면은 대신 금 대신 은 가도 되냐 네. 이런 것도 질문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은이 왜 안 올랐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오를만 하니까 안 오른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동행성을 상당히 강하게 띄기 때문에 금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은도 이만큼 오를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금 가격이 계속 신고점을 찍는 동안에 은 가격은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 이유를 조금 보면은 은은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중앙은행이 뭐 외환보유고 다변화라는 목적에서 은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은 같은 경우는 수요를 조금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목적별로 좀 살펴봤을 때 산업 쪽에서 쓰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은 가격이 사실 올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보통 얘기가 나오는 거는 금이 많이 올랐고 은이 안 올랐으니까 은 가격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은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 가격이 왜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은 가격은 왜 안 올랐을까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계속 금을 샀고 그다음에 골드바나 뭐 금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는 와중에 중앙은행이 은을 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비교를 해봤을 때 수요단에서 뭔가 은에 대한 수요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라고 보면 특별히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보통 은 가격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광 패널에 은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수요가 들어가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좀 에너지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금 가격을 끌어올린 네네. 게 단순히 뭔가 채권 금리 하락이나 달러 약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은 가격이 좀 동행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뉴욕 증시 이제 개장할 텐데 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예.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성 대표님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올해 길게는 되겠죠. 오늘이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